지구는 수십억 년 동안 수많은 다른 행성들과 충돌하며 부서지고 복구되기를 반복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여러 차례 얼어붙는 시기도 겪었고요. 대지의 지각은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그 모습을 바꿔왔고 수많은 생명체가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해왔습니다. 때로는 이 작은 행성이 살아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정도의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구는 지금까지 수많은 생명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창백한 푸른 점, 우리의 영원한 고향 지구. 지구의 역사를 알면 우리가 어디서 온지도 알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즐거운 탐험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 45억 년 전 우리 태양계는 성간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밀도가 아주 높은 구름 속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수소가 모여있는 이 구름을 분자구름이라고 하는데요. 분자구름은 흔히 별들의 아가방 혹은 별의 요람이라고도 불리며 대부분의 별들은 이 구름 속에서 태어나고 자랍니다. 이 구름은 점점 압축되어 밀도가 높아졌고 끝없는 핵융합은 주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또 어마어마한 빛을 내며 삽시간에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죠. 그리고 1000만도가 넘는 불꽃의 소용돌이가 점점 한 점으로 모여 사그라질 때쯤 마침내 아기 태양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행성들의 탄생. 태양이 탄생한 이후 회전하던 구름 원반의 바깥쪽에 있던 물질들이 점점 뭉치기 시작하더니 훗날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 행성들 수금지와 목도 천혜의 씨앗이 되었죠. 이 행성들은 강한 중력으로 더 많은 물질들을 흡수했고 크기가 점점 커져갈수록 회전은 더욱 빨라졌으며 행성을 아름다운 구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태양과 멀어질수록 가스와 얼음, 액체들이 많았고 태양과 가까운 수성과 화성, 지구와 금성은 철과 암석으로 꽉 찬 단단한 행성이 되었고 비교적 멀리 있던 목성, 토성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가스 행성이 되었습니다. 또 더 멀리 있었던 천왕성, 해왕성은 주 성분이 물, 암모니아, 메탄인 얼음 행성이 되었죠. 그렇다면 이 와중에 달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약 100년 전까지만 해도 학계에서는 우연히 지나가던 작은 행성 달이 지구 중력에 붙잡혀 지구 주위를 돌게 되었다는 설이 유력했죠. 하지만 닐 암스트롱의 아폴로 11호가 달에서 가져온 토양 샘플들을 조사한 결과 지구와 달의 구성물질이 거의 흡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달의 기원에 관한 가설 가운데 가장 유력한 후보는 거대 충돌 가설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 충돌 가설은 무엇일까요? 초기 지구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소행성과 해성에 의해 충돌을 당했는데요. 45억 년 전 막 생겨난 원시 지구에 화성 크기만한 원시 행성 테이아가 다가옵니다. 테이아는 엄청난 속도로 지구에 부딪혔고 두 행성 모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박살이 났죠. 하지만 지구는 모든 것이 녹아버린 액체 상태였고 또 충분한 질량과 중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마치 영화 터미네이터의 액체 금속 로봇처럼 흩어진 파편들을 흡수해 금방 원상태를 회복합니다. 충돌로 떨어져 나간 덩어리 중 큰 부분은 다시 모습을 되찾은 지구에 이끌려 흡수되었지만 작은 부분은 지구에서 더 멀리 떨어져 나가 다시는 지구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작은 덩어리는 지구에 흡수되지도 않고 아예 지구를 떠나지도 못한 채 지금까지 수십억 년 동안 우리 주위를 뱅글뱅글 도는 달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추석이라는 긴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되었고요. 38억 년 전 바다의 탄생. 우리에게 지구가 특별한 이유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유일하게 생명체가 사는 행성이고 또 생명체가 사는 행성이 흔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하는 데는 까다로운 조건이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조건들 중 생명 탄생의 필수 조건으로는 반드시 액체 상태의 물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지구는 운이 아주 좋게도 바다가 있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잉태시킨 넓은 바다가 말이죠. 그렇다면 이 바다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젊은 지구는 화산 활동이 매우 활발했습니다. 또한 소행성들의 끝없는 공격으로 불길이 잦을 날이 없었죠. 메탄, 이산화탄소와 같은 가스들은 지구를 아주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렇게 약 7억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열을 내던 지구의 온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차츰 내려가기 시작했죠. 땅의 뜨거운 열기들은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고 수증기는 구름이 되어 비를 흩뿌렸습니다. 이 비는 원시 지구가 완전히 식을 때까지 계속되었고 마침내 그 물들이 모여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지구는 마침내 물의 행성으로 변모한 것이죠. 35억 년 전 최초의 생명체 그리고 혁신의 아이콘 시아노박테리아.
기원전 35억 년 전 드디어 지구 바다에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 그리고 인간 또한 모두 지금 말씀드리는 이 하나의 조상님으로부터 파생되었죠. 그 조상님은 바로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균 등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각각의 개체마다 종류는 일일이 다 세기가 힘들 정도로 많죠. 그 수많은 미생물 중 인간에게, 아니 어쩌면 모든 생명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이 바로 시아노박테리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광합성을 통해 산소라는 신규 물질을 만들어내는 혁신을 이뤄낸 분이기 때문이죠. 최초의 미생물이 생겨나고 약 11억 년간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은 사실 산소가 없어도 잘 사는 평화로운 생태계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24억 년 전 파괴적인 생활 방식을 도입한 깡패 형님 시아노박테리아가 등장합니다. 왜 깡패냐고요? 사실 산소는 많은 분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모든 물질의 독이나 마찬가지인 물질입니다. 다양한 물질에 강한 반응성을 보이는 공격적인 물질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그 단단한 철도 산소 때문에 녹이 쓸어 바스러져 버리죠. 그래서 그 당시 바다에서 산소를 내뿜는 행동은 마치 밀폐된 방 안에서 나 빼고 다 죽어라 식으로 방귀를 뀌는 것과 같죠. 다행히 현재에 와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산소의 독을 중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소 때문에 받는 피해는 필연적으로 노화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주름이 생기고 신체 기능이 약화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은 아담처럼 산소를 사용한 원죄를 치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하튼 바닷속에서 박테리아들은 광합성을 통해 뽀글뽀글 산소방울을 끊임없이 뿜어냈고 결국 지구는 산소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지금도 바다와 호수, 강물에 살면서 산소를 만드는 이 가업을 이어나가고 있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물속은 광합성을 하기에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바다가 조금만 깊어도 태양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광합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바다와 관련한 재미있는 영상도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시 분명 그때 시아노박테리아는 생각했을 겁니다. 다음 목표는 태양빛이 풍부한 곳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시아노박테리아의 두 번째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육지로의 진출입니다. 우리가 식물이라 부르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 시아노박테리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식물의 잎세포에는 엽록체라고 부르는 시아노박테리아가 꽉 들어차 있죠.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그래도 만약 시아노박테리아의 혁신이 없었다면 당연히 지구 생태계는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겠죠? 32억 년 전 대륙의 형성. 지구는 물의 행성으로 그리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곧 최초의 대륙들이 고대 바다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했죠. 지금 보시는 이 화감 암석은 무려 나이가 32억 년인데요. 인도 싱붐이라는 지역에서 발견되었죠. 과학자들은 이런 암석들이 모여서 지각이 안정된 지역을 크라톤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 크라톤 고대 지각이 최초로 생성된 시기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만 21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약 38억 년 전에는 지각의 일부만 바다 위로 나와 있었고 그로부터 6억 년이 지난 32억 년 전 최초로 우리가 땅이라 부를 수 있는 수준의 지각이 생겨났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후 더 많은 땅이 바다에서 솟아오르며 최초의 초대륙 발바라가 형성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발바라가 아마 지금의 호주 대륙보다 작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24억 년 전 최초의 빙하기. 약 24억 년 전 최초의 빙하기가 찾아옵니다. 잠깐, 24억 년 전이라고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24억 년 전에 시아노박테리아 형님께서 처음 등장한 시기입니다. 시아노박테리아는 지구의 대기까지 모조리 바꿔놓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지구를 장악한 시아노박테리아는 광합성을 통해 지구의 모든 이산화탄소를 닥치는 대로 산소로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빙하기와 무슨 상관일까요? 지구 온난화 주범은 이산화탄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기 중 극히 적은 이산화탄소의 비율은 지구를 얼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태양 에너지를 지구에 가둬두지 못해 지구의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겨울에 창문 다 열어놓고 난방하는 셈이란 말이죠. 어찌됐든 시아노박테리아의 화력으로 지구는 매우 추워졌고 북극과 남극에서 시작된 무려 3km 높이의 얼음 장벽이 지구를 흰 눈덩이처럼 에워 감쌌다고 합니다. 아마 이 시기에 지구 사진을 찍어보면 이런 모습이겠죠. 핫팩 200개 정도는 챙겨야 외출할 수 있겠네요. 대륙의 이동과 생명의 대폭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대륙은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초대륙은 발바라이오, 우르, 케놀랜드, 콜롬비아, 로디니아, 파노티아를 거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5억 년 전쯤 퍼져있던 대륙들이 다시 모이는 과정에서 현재의 남반구 땅 전체를 포함하던 곤드와나가 형성될 때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해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화산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화산활동으로 오랜 시간 지하에 퇴적되어 오던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방출되면서 지구기온이 알맞게 오르고 또 암석이 부서지며 생명체의 DNA 생성의 필수 요소인 인이 바다로 대량 흘러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마침내 생명의 대폭발이 준비되었죠. 우리는 이 시기를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부릅니다. 약 5억 4천만 년 전에서 4억 8천만 년 전 사이에 새로운 생명체들이 폭발적으로 출현한 것인데요. 이 시기에 진화한 동물들은 껍데기, 척추와 같은 단단한 신체 부위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유명한 생물은 마치 외계 생명체처럼 생긴 삼엽충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시기일까요? 사실 이미 지구의 온도는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고 생명체의 진화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도 하죠. 한 가지 재미있는 가설을 이야기하자면 바로 눈 때문입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 시점에 생명체에게 눈이라는 조직이 처음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현재도 심해나 땅속에 사는 개체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동물은 눈을 통해 가장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캄브리아기에 가장 먼저 눈이 생긴 생명체는 당연히 생존에 유리한 우위를 점했을 것이고 뒤따라 포식자와 피식자 가릴 거 없이 너도 나도 시력을 경쟁적으로 향상시킨 것이죠.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이에 따라 유전자가 변하며 생명체의 다양성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 시기의 생명체도 눈이 2개였다는 점인데요. 아니 그렇게 좋은 눈이라면 여러 개 달아서 사방팔방 볼 수 있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왜 하필 2개일까요? 이 부분은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설명이 힘드니 댓글로 이유를 적어주시는 분께 고정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4억 2천만 년 전 육지 생물의 출현. 약 4억 2천만 년에서 3억 5천만 년 전 사이에 최초의 나무가 지구의 땅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아노박테리아 형님이 땅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1학년이 지나 형님의 뒤를 이어 최초의 동물이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최초의 육지동물로 추정되는 아칸토스테가의 복원도입니다. 동물도 식물과 마찬가지로 육지로 처음 올라올 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마 물이었을 겁니다. 아가미로 물의 산소를 빨아들이는 것은 육지에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산소를 호흡할 수 있는 기관, 즉 폐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무거운 몸통을 지탱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래는 어류가 아니기 때문에 물 밖으로 나오면 숨을 쉬지 못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몸체의 무게 때문에 척추가 부서지고 내장과 근육이 눌리는 압박살을 당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칸토스테가도 부력이 지탱해주던 몸을 이제부터 내 힘으로 움직여야 하니 아마 처음에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였을 겁니다. 다만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물 근처에는 많은 식물들이 자라면서 흙이 쌓여 얕은 뻘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자마자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것은 상상이 불가능하니 처음에는 뻘에서 적응과 진화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약 2억 5천만 년 전 지구는 마지막 초대륙인 판게아로 덮여 있었는데요. 그런데 2억 년을 넘게 땅과 바다를 지배하던 생명들이 한순간에 멸종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육상동물은 80%, 해양생물은 무려 96%가 절멸했죠. 전체 생명체의 약 90% 이상이 멸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해서 생각해야 할 점은 멸종은 그야말로 한 종의 모든 생명이 죽은 것으로 한 쌍이라도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면 종이 멸종한 것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제로 살아남은 생명체는 0.1%도 채 되지 않았을 겁니다. 멸종에 대한 원인은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가장 합당한 원인으로 해석되는 것이 시베리아 대륙 전체에 걸친 광범위한 화산 폭발입니다. 실제 이 시기의 지층을 보면 화산 폭발 시 발생하는 메탄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무려 21배나 높은 물질인데요. 심각한 지구온난화는 강과 호수의 물을 모두 증발시켜버렸고 얼어있던 극지를 녹였습니다.
극지가 사라지자 지표면에 배장되어 있던 메탄은 더욱 뿜어져 나와 온난화를 가속시켰죠. 온실효과로 해류가 멈춰버리면서 전세계 바다에 무산소화가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바다 생태계는 완전히 절단나버렸죠. 바다 생물의 피해가 더 컸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럼 육지라고 괜찮았을까요? 육지 역시 산소 농도가 떨어져 숨쉬기가 어려웠으며 오존층이 사라지니 지표면엔 살인적인 자외선이 내려띄었죠. 하늘에선 모든 것을 녹이는 강력한 산성비가 100만 년 동안이나 내렸습니다. 급한 불을 끄는 회복에만 대략 1000만 년이 걸렸고 생태계가 이전의 모습을 찾는 데는 그 후로도 약 1억 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멸종은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멸종 사건인데요. 그런데 사실 대멸종은 지구 역사에서 4번이나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멸종 말고 빙하기, 해수면의 변화, 지구온난화 등등으로 인한 중소규모의 멸종 사건은 더더욱 많았죠. 하지만 이런 멸종 사건은 언제나 새로운 동물들이 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억 4천만 년 전 공룡의 등장. 약 2억 4천만 년에서 2억 3천만 년 전 드디어 최초의 공룡이 출현했습니다. 그 후 1억 5천만 년 동안 소행성이 지구를 덮치기 직전까지 공룡은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 지구를 방문할 수 있다면 가장 큰 육상동물 아렌티노사우루스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보이시나요? 이 거대한 복원도가 왼쪽 아래의 성인 남성을 마치 난쟁이처럼 만들어버립니다. 현재까지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육상동물이자 가장 컸던 공룡입니다. 몸 길이는 최대 30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몸무게는 자그마치 무려 75톤이나 나갔다는데요. 아프리카 코끼리 몸무게가 7톤입니다. 태어날 땐 겨우 5kg의 강아지만 하지만 순식간에 수십 톤의 거대한 생명체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새끼가 태어나면 반드시 어미의 보살핌이 있었을 텐데요. 30m의 생명체가 어떻게 5kg밖에 안 되는 새끼를 돌봤을까요? 마치 10층 아파트가 강아지를 돌보는 것과 같을 텐데요. 이 궁금증은 해외 논문까지 다 뒤져보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혹시 공룡 전문가가 계시다면 댓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공룡과 함께 마지막 초대륙 판게아가 서서히 분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아는 지형과 거의 흡사해지던 어느 날 약 6,600만 년 전 거대한 운석이 지금의 멕시코에 충돌했습니다. 인류가 보유한 가장 강력한 핵폭탄 위력보다 무려 2천만 배 강력한 충돌이었습니다. 충돌 즉시 반경 수천 킬로미터에 있던 생명체는 모두 사라졌고 해일과 화재가 지구 곳곳을 덮쳤습니다. 엄청난 양의 먼지가 성층권으로 올라가 태양빛을 차단했고 기온이 떨어져 공룡을 포함한 대부분의 생물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파충류의 등살에 빌려 몸집이 작아 기도 못 펴던 포유류에겐 아주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700만 년 전 최초의 인류 등장. 2024년 4월 4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지의 표지 모델은 루시가 차지했습니다. 루시 발견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루시는 약 320만 년 전에 살았고 최초의 인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루시의 발견 전까지 인류가 손을 사용하며 뇌의 크기가 커진 다음 일어서서 보행하는 쪽으로 진화했다고 생각해왔는데요. 하지만 루시의 두뇌는 작았지만 확실하게 직립할 수 있는 골격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일어나서 걷는 게 먼저였고 그 후 자유로워진 손으로 도구를 사용하며 두뇌가 커졌다는 것이죠. 물론 이 최초의 인류라는 지위는 불과 20년 정도만 유효했는데요. 루시 이후 아르디피테쿠스 라미두스, 580만 년 전 아르디피테쿠스 카다바, 700만 년 전 사할란트로푸스 차덴시스가 연이어 발견되며 인류의 역사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80만 년 전 불의 발견, 그리고 사피엔스의 지배. 약 80만 년 전 초기 인류는 불을 제어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밤을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어졌죠.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전까진 음식을 날 것으로만 먹던 인류가 요리를 하여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일일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야생의 동물들은 더러운 웅덩이에서 물도 마음껏 마시고 심지어 하이에나는 썩은 고기도 먹는데 왜 사람은 조금만 잘못 먹어도 탈이 나고 목숨까지 위협받도록 진화했을까 말입니다. 이에 학자들은 인류가 불을 사용해 요리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체의 각 기관은 에너지를 가져다 쓰는 만큼 효율이 좋아집니다. 인간의 뇌는 전체 몸에서 약 2%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 뇌가 쓰는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의 20%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소화기관은 어떨까요? 인간의 소화기관은 다른 영장류의 소화기관에 비하여 그 무게가 약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타 동물들이 음식을 칼로리로 바꾸려고 소화기관에 에너지를 쓰는 동안 인간은 그 에너지를 뇌에 보낸다는 말이죠. 이는 음식을 익혀먹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화식 이후 인간의 뇌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힘도 강해지고 도구의 사용도 제법 능숙해졌죠. 불을 이용해 주변 세계와 새로운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냥을 하는 무리, 요리나 채집을 하는 무리가 나뉘어져 분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냥해온 고기를 함께 요리하고 나눠먹는 문화 속에서 사회성이 강화된 진정한 조직이 나타났죠. 그리고 4만 년에서 1만 5천 년 전 사이에 호모사피엔스를 제외한 모든 인간종들은 멸종되었거나 멸종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만 년 전 제법 안전해진 세상에서 호모사피엔스는 농사꾼이라는 직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전까지 떠돌아다니던 인류는 드디어 뿌리를 내리고 문화적인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산업혁명과 인류의 급성장. 약 250년 전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기술, 경제, 문화적으로 커다란 발전과 변화를 겪었죠. 인류는 단 몇백 년 사이에 몇만 년의 발전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농업 중심의 농촌사회는 점점 산업화된 도시사회로 변모해갔죠. 인류의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1952년에는 10억 명에 도달했고 1927년엔 20억 명, 1999년엔 60억 명, 현재는 80억 명이 넘는 인구가 이 작은 별에 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인류와 수많은 생명체에게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구 입장에선 인간 자체가 위험 요소일지도 모르죠. 어떤 방식으로든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대멸종의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지구의 역사를 알아봤는데요. 대본을 수정하면서 실수로 기원전 24억 년이라고 적은 것을 발견했네요. 아마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다가 습관처럼 기원전이란 단어를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수정하려다가 문득 사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24억 년, 2000년이나 24억 년이나 혹시 코스모스 우주달력 아시나요? 140억 년의 우주나이를 단 1년으로 압축한 것이죠. 8월 31일 태양과 태양계가 탄생합니다. 9월 21일 지구에 첫 생물이 등장하고 10월 22일 육상 동물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12월 31일 13시에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나고 12월 31일 23시 59분 59초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코스모스의 역사에 비하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역사는 모두 4초에 불과합니다. 단 4초 동안 모든 전쟁이 일어났고 모든 종교가 생겨났습니다. 모든 국가가 건국되고 사라졌으며 모든 왕들과 독재자, 영웅과 겁쟁이, 승자와 패자,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 정치인, 슈퍼스타, 농부, 그리고 나까지 모두 이 4초 안에서 살다가 갑니다. 지구는 실제로 얼마나 클까요? 지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정말 크고 또 그것보다 더 큽니다. 사실 우리가 땅이라고 생각하며 밟고 있는 지각은 뜻풀이 그대로 땅의 껍질일 뿐입니다. 평균 두께가 고작 36km로 지구 반지름에 비해 불과 0.5%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얇은 각질 위에서 우리는 농사를 짓고 건물도 올리고 그렇게 꽁냥꽁냥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저 먼 우주도 탐사하고 그 깊은 심해조차도 이미 탐험을 마쳤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땅속은 전체 깊이의 고작 0.2%만 가봤습니다. 나머지 99.8%는 아직도 미스터리한 영역으로 무엇이 존재할지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이 깊은 땅속을 계속 파내려가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또 최신 기술로 밝혀진 지구의 중심에는 어떤 흥미진진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미지의 영역을 천천히 향하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
우리 지구는 마치 양파와 같습니다. 여러 겹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죠. 양파의 안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바깥쪽의 껍질을 벗겨내야 하듯이 우리 지구도 가장 바깥쪽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땅을 1.8m 정도 파내려가면 일반적인 무덤의 깊이에 도달하는데요. 무덤의 깊이는 문화가 서로 다른 유럽, 동아시아, 이슬람 지역 모두 거의 공통적으로 1.8m를 파냈습니다. 영국에서 무덤은 6feet under라는 표현이 있고 조선시대에도 무덤을 팔 때는 상투 끝이 보일락말락 파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무덤의 깊이가 1.8m인 이유는 이 정도는 돼야 좀비가 밖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흑사병 등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1.8m가 무덤의 최소 깊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권력이 있는 왕들은 조금 달랐는데요.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무덤은 대략 4에서 10m, 진시황의 무덤도 5에서 6m, 조선 왕릉의 무덤도 10자 대략 3m를 파내려갔다고 합니다. 얕은 땅 속에는 동물 친구들도 많이 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렁이는 30cm, 토끼와 오소리는 1m 정도 깊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오소리는 굴을 아주 잘 파는 걸로 유명한데요. 부드러운 풀을 열심히 물어다 인테리어도 잘 해놓는다고 하죠. 화장실 굴도 따로 파다 보니 늘 깨끗하고 냄새도 거의 안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쁜 집을 만들어 놓으면 꼭 늑대가 와서 굴을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정말 늑대 같은 놈이란 말은 여기서 나온 거 아닐까 싶네요. 사막에는 귀여운 사막여우가 더위를 피하기 위해 3m 땅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4m에는 아르마딜로가 서식하고 있고 6m 깊이에는 코끼리도 한 방에 죽이는 치명적인 독의 소유자 블랙맘바가 겨울잠을 자고 있네요. 깨우면 큰일 나니까 조심조심 내려가 볼게요. 이 녀석은 벌거숭이 두더지쥐입니다. 크기는 대략 10cm에 눈은 거의 태아돼서 안 보이는 동물이죠. 생김새나 모양은 뭐 별거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 녀석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최근 21년 사이언스지에서는 벌거숭이 두더지쥐를 표지 모델로 특집 기사를 실기도 했는데요. 이 벌거숭이 두더지쥐의 놀라운 점은 바로 늙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른 말로 노화세포의 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암도 안 걸리죠. 평균 수명은 30년으로 일반 설치류의 무려 10배 가까이를 사는데요. 이는 인간으로 치면 800년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벌거숭이 두더지쥐는 노화 방지 메커니즘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까진 특별한 진척은 없는 상황입니다. 언젠가 이 녀석의 비밀이 밝혀지게 되면 우리도 건강하게 800살까지 살게 되는 날이 올까요? 근데 조금 너무 오래 사는 느낌이 없진 않긴 하네요. 자, 어느새 20m까지 왔습니다. 벌써 아파트 7층 높이인데요. 이곳에는 땅 파기의 달인 땅강아지가 삽니다. 그렇다면 땅강아지가 최대 깊이에 서식하는 동물일까요? 아닙니다. 네이처 발표에 따르면 무려 10,000년 가까이 대기와 접촉이 없었던 지하 3,600m 지점에서 작은 벌레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엔 공기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인지 이 녀석은 악마벌레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홀로 지하에서 이 엄청난 고온과 고압을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땅속을 1000m 내려갈 때마다 온도는 대략 30도씩 상승하는데요. 여담으로 지열 에너지도 이 고온을 이용합니다. 악마벌레가 있었던 3600m 지점은 수치상으로만 봐도 100도씨가 훌쩍 넘는 굉장히 뜨거운 곳이었을 겁니다. 잠깐 신나서 너무 깊은 곳 이야기를 했네요. 3600m 지점은 이따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할게요. 이 20m에는 파리 지하묘지도 있습니다. 모든 통로 길이는 무려 280km에 달하고요. 약 300년 전 파리 공동묘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묘지의 뼈대를 모두 광산으로 옮겼고 지금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약 600만 개의 해골이 쌓여 있는데요. 지금은 프랑스의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죠? 33m 지하에 채소 농장이 있네요. 언뜻 생각하면 햇빛도 들지 않는 곳에서 무슨 농사냐 싶겠지만 LED와 수경 재배만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확량도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사실 채소 농사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온도 유지에 쓰입니다. 비닐하우스를 쳐도 모자라니 그 안에선 난방을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땅속은 지열로 인해 사시사철 일정한 온도가 유지됩니다. 또 병충해 걱정도 전혀 없다고 하는데요. 땅속의 농장이라 이거 생각보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봐야겠네요.
100m까지 오면 각국 정부가 원자력 핵 폐기물을 매립하는 평균 깊이에 도달합니다. 최근엔 선진국을 필두로 이 깊이를 지하 300m 이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105.5m 지점엔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철역 우크라이나의 아르세날르냐역이 있습니다. 실제 2022년 러시아 침공 당시 많은 시민들이 이곳으로 대피했었고 당시 철로까지 사람들이 꽉 들어차 열차 운행을 중단했었다고 합니다. 비공식적인 가장 깊은 지하철은 평양 지하 150m 지점에 있다고 하는데 진짠지 아닌지는 통일이 돼봐야 알 수 있겠네요. 한국의 GTX B노선 여의도역이 지하 105.4m에 건설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왕 만드는 거 0.2m만 더 깊게 파서 기네스 기록을 가져왔으면 하네요. 근데 아까부터 저기 오른쪽에 있던 이 나무 뿌리는 뭘까요? 바로 남아프리카의 야생 무화과 나무의 뿌리입니다. 무려 120m까지 뿌리를 뻗는다고 하는데요. 건조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지하수가 있는 깊은 곳까지 뿌리를 뻗도록 진화했다고 합니다. 자, 한참을 내려왔네요. 조금 힘든데 잠깐만 쉬었다 갈까요? 여기가 좋겠네요. 바로 지하 155m에 위치한 스웨덴의 살라 실버마인 호텔입니다. 과거 은광을 호텔로 탈바꿈했는데요. 살라 실버마인의 은광은 과거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채굴량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 때문인지 이렇게 깊고 넓게 광산을 파 내려온 것 같습니다. 따로 냉난방을 안 해도 사계절 온도가 항상 18도로 유지되기 때문에 여름에 특히 예약이 꽉 찬다고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가격은 하룻밤에 70만원. 다시 열심히 일하러 가야겠네요. 자, 이제 충분히 쉬었으니 부지런히 다시 내려가 보죠. 조금만 더 내려가면 세계 최대 규모의 입자물리연구소 세른이 있습니다. 이게 왜 세계 최대냐고요? 지하 175m 깊이에 둘레가 무려 27km에 달하는 거대 실험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실은 대형 강입자 가속기 LHC를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입자 가속기는 원자의 구성 입자들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서로 충돌시켜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을 연구하는 장치입니다. 인류는 이 충돌을 통해 빅뱅, 암흑물질, 반물질, 힉스 입자 등 중요한 개념들을 차근차근 알아나가고 있죠. 세른 덕분에 이미 많은 노벨상 과학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우리의 실생활과는 거리가 먼 연구만 하는 거 아냐? 싶을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바로 지금 바뀐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니까 말이죠.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있는 유튜브도 사실 수많은 웹사이트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이 웹 www도 세른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영국 과학자 팀 버너스리가 고안한 바로 이 한 장의 사진으로부터 시작되었죠. 버너스리는 수많은 연구소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하나로 연결할 방법을 찾다가 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 이 웹이 없었다면 분명 인류의 민주주의는 오히려 퇴보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지만 국가와 특정한 기업이 모든 정보를 독점했을 것이며 언론과 미디어는 계속 통제되어지고 있겠죠. 정보 격차는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발전을 억제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과 테슬라 같은 회사도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기업인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 누워서 지식 사피엔스 영상을 보는 것도 불가능했겠죠. 물론 개인정보 문제와 가짜뉴스 등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수많은 도전 과제들이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인류는 웹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겠죠. 버너스리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정보는 소유되어선 안 된다. 정보를 통제하고 독점하는 순간 지식의 흐름은 막히고 사회의 발전은 정체된다. 위키피디아 같은 집단지성 플랫폼은 중앙기관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축적할 수 있음을 보여줬고, 블록체인은 화폐 생성의 필수 조건이 국가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려줬죠. 정보를 통제하고 독점하는 국가가 당장은 안정을 유지하고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혁신이 억제되고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해야 할 것입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서 쭉쭉 더 내려가 보죠. 240m까지 내려오니 일본의 세이칸 터널이 보이는군요. 일본의 혼슈와 홋카이도를 철도로 연결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 터널입니다. 조금 더 밑에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노르웨이 레르달 터널이 나옵니다. 최대 깊이 286m 지하를 통과하는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 레르달 터널을 검색하면 노르웨이의 관광 명소로 나온다는 점인데요. 사실 겉에서 봤을 땐 특별할 것 없는 일반 터널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별천지가 펼쳐집니다. 24.5km나 되는 긴 터널이다 보니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멋들어지게 지어놨다고 합니다. 참 공무원이 누군지 상조해야겠네요. 622m 지점에는 광산 붕괴 사건으로 칠레 광부들이 69일간 갇혀있던 산호세 광산에 도착합니다. 33명의 광부가 통조림 몇 개를 매일 한 숟가락씩 나누어 먹으며 버텼다고 합니다. 또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매일 노래를 부르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했죠. 드릴을 통해 작은 구멍을 뚫어 생존을 확인한 후 광부들로부터 도착한 첫 메시지: 우리는 모두 잘 살아있다. 33명 전원 생존. 이때 당시 저도 뉴스로 이 장면을 보면서 온몸에 전율이 일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전 세계 5억 명이 생중계로 이 장면을 지켜봤다고 하죠. 이들의 구조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지원 장비를 아낌없이 보내주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기술력까지 동원한 이 구조작전은 위기 속에서 인류가 얼마나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희망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직 한참 내려가야 해서 이제부턴 빠르게 쭉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970m 지점 세계에서 가장 깊은 노천 광산이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부르즈 할리파를 집어넣어도 무려 100m나 남습니다. 1642m를 내려가면 지구에서 가장 깊은 민물 호수 러시아 바이칼호의 제일 밑바닥에 도착합니다. 바이칼호는 면적이 대략 3만 1000제곱킬로미터로 스위스랑 비슷하며 한반도 남한의 무려 3분의 1 크기입니다. 이 호수의 놀라운 점은 전 세계 지구 담수의 무려 5분의 1을 담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인구가 40년 동안 마실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밑에 1850m에선 2010년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캐나다 크레이튼 광산에서 샤프트 바텀 보이스 밴드가 콘서트를 열어 기네스 기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이건 갑자기 웬 지도냐고요? 이 사진 사실 지도가 아닙니다. 맨 위가 육상이고 아래가 지하인데요. 최대 깊이가 자그마치 2190m인 조지아에 있는 크루베라 동굴입니다. 그 깊이와 복잡한 지형으로 인해 탐험이 매우 어려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기 있는 모험가분들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집에서 쉽게 사진을 보고 있지만 저라면 아마 10m도 못 내려갈 것 같아요. 2190m는 현재까지 도달한 위치이고 앞으로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남아있는 동굴입니다. 한참을 쭉쭉 내려가다 보면 지하 3800m 지점에 거대 호수가 존재합니다. 그것도 남극의 바로 밑에 말이죠. 이 호수의 이름은 보스트크호이고 면적이 무려 경기도보다 크고 평균 수심도 340m에 달한다고 하죠. 생겨난 원인은 지열 때문이냐 용암 때문이냐 아직 의견은 분분하지만 물이 얼지 않는 이유는 확실한데요. 엄청난 압력으로 인해 물이 얼음이 아닌 액체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러시아 연구진에 따르면 호수가 받는 압력은 대기압의 무려 350배. 이는 손바닥 위에 코끼리 500마리를 올려놓는 것과 비슷한 무게입니다. 저는 안 들어갈래요. 호수까지 구멍을 뚫어 탐사를 한 결과 이 빙저우에는 최소 1000만 년간 외부 환경과 격리된 생명체들이 존재했고 이 생명체들은 외부 생물과는 전혀 다르게 독자적으로 진화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의 극지연구소도 탐사팀을 보내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죠. 자, 근데 이 호수에 관심을 가지는 의외의 학자들이 또 있는데요. 바로 천문학자들입니다. 왜일까요? 갑자기 우주에서 땅으로 전공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걸까요? 사실 태양계 속 행성의 위성 속에도 빙저우와 같은 환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 토성의 위성 타이탄이 그런 곳이죠. 그 아래에는 빙저우와 같이 거대한 바다가 형성되어 있고 환경도 거의 비슷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보스트크호에 생명이 있다면 유로파의 위성에도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 나사에선 훗날 유로파를 탐사하기 위해 수중 탐사 로봇을 알래스카 얼음 밑에서 훈련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정말 세상은 넓고 탐험할 곳은 많네요. 목성 유로파 밑에 아틀란티스 같은 수중 도시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4000m 지점에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광산 음포냉 금광이 위치합니다. 일단 자연이 만든 가장 깊은 동굴보다 인간이 만든 동굴이 더 깊다니 놀랍습니다. 음포냉은 남아프리카에 있으며 이 지역에 위치한 세 곳의 광산 중 하나입니다. 인류가 현재까지 캐낸 금의 3분의 1을 이 지역에서 캐냈다고 하죠. 광산의 갱도는 깊어질수록 온도는 높아지고 위험도도 커집니다. 자연히 이 광산의 위험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근 10년 사이엔 사진과 같이 첨단 시스템을 통해서 갱도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냉각수 파이프가 열을 낮추고 드릴 로봇이 갱도 끝에 채굴 작업을 맡습니다. 그만큼 안전성이 많이 개선되었죠. 조금은 말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일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금광에서 살아나오지 못하고 있죠. 금광을 들어가는 순간 평범한 사람들은 아마 심한 폐소공포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몸을 웅크린 채 이동해도 헬멧에 헤드램프가 천장에 닿죠. 공기 중에는 먼지와 유독가스가 가득하고 마스크 없이는 단 1분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벽 틈에서는 녹색과 붉은색의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죠. 발파 작업 중 손발이 잘려나가는 사고도 흔합니다. 또 냉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도시 소비량과 맞먹는 냉각수를 매일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도 물이 극도로 부족한 아프리카에서 말이죠. 채굴이 아니었으면 누군가가 마셨을 생명수를요. 그렇게 캐낸 금은 밖으로 나가 누군가의 반지가 됩니다. 누군가의 단순한 장신구가 되죠. 하지만 우리가 금반지를 손가락에 낄 때 누군가는 손가락이 잘려나갑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 금반지가 비싸다고 하는데 누군가의 목숨값에 비한다면 과연 비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저 흔한 물건입니다. 왜? 우리는 잘 사니까요. 금, 다이아, 뭐 이런 거 쓰지 말자는 얘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도 와이프님께서 화나셨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무기를 잃고 싶진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구 어딘가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 말만 하다 보면 분위기가 축축 처지는지. 자, 파이팅해서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8848m까지 왔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를 거꾸로 묻었을 때 깊이입니다. 1994m를 내려가면 마리아나 해구의 제일 밑바닥에 도착하죠. 이곳은 이미 인류가 정복했습니다. 타이타닉과 아바타의 영화감독 제임스 카메론이 말이죠. 이와 관련한 아주 재미있는 영상이 조회수가 아주 쭉쭉 잘 올라가고 있던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오른쪽 상단을 클릭해 주시면 11,887m 상업용 비행기 평균 고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가 뚫은 최대 깊이인 12,262m에 도달했습니다. 과연 어떤 나라가 이 놀라운 기록을 세웠을까요? 정답은 바로 소련입니다. 1970년 냉전의 기운으로 온 세상이 얼어붙던 시기 미국과 소련은 단순히 우주로 향하는 경쟁만 벌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구 내부로 더 깊이 들어가려는 시도, 즉 땅속으로의 경쟁도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경제적인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프로젝트를 중도에 포기했지만 소련은 집요하게 땅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낭만적이네요.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특히 12,066m까지 도달했을 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드릴 몸체의 일부인 드릴 스트링이 중간에 빠져버리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이죠. 재정 문제로 인한 장비의 노후화가 원인이었는데요. 문제는 굴착 구멍 직경이 겨우 23cm에 불과한데 약 5m 길이의 드릴 스트링 도막이 굴착 구멍 속에 남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쉽게 설명하자면 롯데타워 제일 꼭대기에서 10cm의 구멍 통로를 통해 2.5m짜리 쇠막대기를 빼내야 하는 말 그대로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이 프로젝트는 1970년부터 무려 24년간 수많은 고난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구멍이 무너지고 이를 다시 뚫는 작업을 수없이 반복해야 했죠. 하지만 결국 1994년 장비 노후화와 재정 문제로 인해 최대 깊이 12,262m에서 굴착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이곳은 폐허로 남아있으며 당시의 장비와 구조물만 남아 이 프로젝트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죠. 콜라 슈퍼딥 프로젝트의 시작은 단순히 깊이 경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땅속을 파고들며 지구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죠. 대량의 플랑크톤 화석을 발견했고 지표면에서 보기 힘든 수소가스의 존재도 확인했습니다. 암석이 끓고 있는 예상보다 훨씬 높은 지구의 내부 온도도 확인했죠. 12,262m는 상상을
상상을 초월할 만큼 깊습니다. 부르즈 할리파 15개를 세워야 닿을 수 있는 엄청난 깊이죠. 그런데 사실 이는 지구 전체 크기로 보면 너무나도 짧은 거리입니다. 지구 반지름이 6371km인데 지각은 30km로 우리는 이 양파 껍질조차도 벗기지 못했습니다. 아니, 양파 껍질에 작은 구멍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죠. 지구 내부의 구조를 생각해보면 지각 다음 단계의 멘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만 미터를 더 내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설사 멘틀에 도달한다고 해도 그 아래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멘틀을 뚫어야 하고 그 이후엔 철과 니켈로 이루어진 수천도의 내핵과 외핵이 기다리고 있죠. 이쯤 되면 더 내려가보는 건 어떨까? 라는 질문조차 무의미해집니다. 현재 인류의 기술력으로는 지구 내부를 직접 보는 건 언감생신, 상상조차 불가능합니다. 그저 지진파 분석을 통해 추측 정도만 가능하죠.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충돌 중 하나로 꼽히는 유카탄 반도의 소행성 충돌. 이 충돌은 백악기 당시 공룡을 포함한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명을 멸종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소행성이 남긴 흔적은 불과 20km 깊이의 크레이터 하나뿐입니다. 20km를 지구 전체 크기와 비교하면 그저 바늘에 살짝 찔린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 바늘에 찔린 상처 하나가 모든 생명을 한순간에 쓸어버린 것이죠. 자연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입니다. 광대한 우주의 먼지 같은 지구, 그리고 그 지구의 껍질 위에서 잠깐 머물다 가는 존재죠. 솔직히 지구는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우리는 지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연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연이 허락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죠. 어느 날 우리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다 해도 그날도 지구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조용히 자전하고 있을 겁니다. 우주는 대체 얼마나 클까요? 우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정말 크고 또 그것보다 더 큽니다. 만약 지구를 사과 크기로 축소한다면 우리가 속한 태양계만 해도 지름이 무려 35km나 되니까요. 이는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인천의 크기와 비슷합니다. 전 우주엔 우리와 같은 태양계가 수천억 개, 아니 수경 개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각각의 별들 사이는 가늠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런데 애초에 인간의 역량으로 우주의 크기를 파악한다는 것이 과연 상상이나 가능한 걸까요? 자, 지금부터 상상의 사피엔스 우주선을 타고 이 미지의 영역을 같이 탐험해 보겠습니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 우리는 아직 우주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아니, 아예 아는 게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가장 먼 곳까지 여행하려면 우선 지금 우리가 사는 현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여행을 끝마치고 나면 돌아올 곳은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여기 아름다운 푸른 별이 있습니다. 지구. 이곳은 우리의 첫 번째 주소입니다. 거대한 우주라는 바다에 떠있는 아주 작은 행성이죠. 이곳엔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간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는 모든 역사와 모든 이야기가 이 작은 행성 안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유일한 보금자리, 지구를 떠나 머나먼 우주로 향해 보겠습니다. 지구에 가장 가까운 이웃 달에는 하늘이 없습니다. 바다도 없고 생명도 없죠. 운석 충돌이 만든 크리에이터 상처들만 있을 뿐입니다. 달은 지구에서 약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요. 지구를 10cm의 사거만 하다고 봤을 때 3m 정도 되는 거리죠. 만약 지구와 달 사이에 고속도로가 존재해 100km/h의 속도로 운전해서 간다면 약 1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중간에 휴게소도 없으니 굉장히 피곤한 여행이 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2명의 인간이 이곳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인간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리이자 인류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입니다. 우주의 검은 공허에 안겨있는 연약한 푸른 구체. 12명의 인간들이 지구를 보았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었겠죠.
달을 봤으니 우선 태양계부터 쓱 들러보고 갈까요? 우리의 대장님 태양입니다. 태양은 지구상의 모든 빛과 바람, 파도, 그리고 모든 생명의 에너지원이며 태양계에 속한 모든 것을 중력으로 감싸 안아주고 있습니다. 만약 태양이 없었다면 지구는 마음까지 얼어붙는 차가운 행성이 되었겠죠. 이 태양은 과연 얼마나 클까요? 태양의 지름은 139만 킬로미터로 부피로 따지면 지구가 약 130만 개나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태양까지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로 만약 태양을 갈 수 있는 여행 상품을 만들어 상업용 여객기를 타고 출발한다면 도착까지 약 19년이 걸릴 것입니다. 물론 저는 공짜여도 안 탈 것 같지만요. 지구의 단짝 친구 화성을 찾아왔습니다. 비슷한 듯 많이 다른 친구입니다. 화성은 지구에서 약 5,4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요. 두 행성의 사이가 나빠 반대편에 있을 땐 최대 4억 100만 킬로미터까지 떨어져 있을 때도 있죠. 이것은 화성에서 찍은 사진으로 저기 보이는 작은 점이 지구입니다. 화성의 얼굴은 언제나 화가 난 듯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요. 이는 철에 녹이 슬면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화성의 표면은 산화철로 뒤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화성의 무게는 지구보다 많이 가볍지만 자전 속도는 비슷해서 화성에서의 하루도 대략 24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사에서 지진파 분석을 통해 화성의 지하 깊은 곳에서 대량의 물이 발견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에 따라 과학자들은 비록 지금은 평균 기온이 60도지만 고대 화성엔 지표면에 물이 많았고 대기도 더 두꺼워 기온이 높았을 것이며 아마도 생명체가 존재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죠. 예전에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왜 화성을 가고 싶어 하는가? 라는 질문에 한 과학자가 농담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그곳에서 왔으니깐 이라고 답변했었는데요. 그냥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나네요. 화성을 지나 목성으로 가는 길에 수백만 개의 소행성들이 있습니다. 목성의 강한 중력 영향으로 인해 끌려왔다가 행성으로 합쳐지지 못한 물질들이 공간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사이 목성에 도착했네요. 거대한 4개의 위성과 작은 위성 수십 개를 거느린 목성은 마치 작은 태양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질량이 나머지 모든 행성의 총합보다 약 2.5배 정도 크죠. 반고흐의 그림이 생각나는 이 사진은 목성의 대적점입니다. 대략 10시간마다 한 바퀴를 도는 빠른 자전으로 인해 생겨난 거대한 소용돌이죠. 크기가 지구의 3배나 되는 거대 폭풍으로 수백 년째 맹렬하게 휘몰아치고 있죠. 오늘 중으로 우주 끝까지 가야 해서 갈 길이 멀다 보니 중간에 행성들은 건너뛰고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인 해왕성으로 곧장 날아왔습니다. 나머지 행성들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지구에서부터 무려 43억 킬로미터를 가로질러 왔는데요.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빛의 속도로도 대략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망원경이 발명되기 전까지 인류는 이 해왕성의 존재조차 몰랐죠. 해왕성은 왠지 태양계 끝쪽에 있다 보니 그 몸집이 굉장히 왜소할 것 같지만 이 해왕성 생각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태양계의 행성 중에서 목성, 토성, 천왕성 다음으로 4번째로 큰데요. 그 부피만 해도 무려 지구를 57개나 담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멀리 있는 해왕성, 놀랍게도 인간이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이 만든 우주탐사선 보이저 2호가 방문한 적이 있죠. 보이저 2호는 1997년에 보이저 1호와 거의 동시에 발사된 우주선인데요. 목성과 토성에 초점을 맞춘 1호와는 달리 보이저 2호는 천왕성과 해왕성까지 모두 방문하도록 특별 설계되었습니다. 1989년에 해왕성을 비행하며 행성의 특징, 위성 트리톤 등 각종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임무를 완벽히 완수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저 1호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말씀드린 대로 보이저 1호의 주요 목적은 목성과 토성을 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1977년 출발하여 임무를 위해 5년만 지속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너무 잘 만든 탓인지 놀랍게도 지금까지 지구와 통신 중입니다. 역시 천조국의 기술은 놀랍습니다. 35년간 여행하며 2012년 드디어 태양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성강 공간에 진입했는데요. 이로써 보이저 1호는 태양계를 벗어난 유일무이한 인공물체가 되었습니다. 보이저 1호는 현재 우리로부터 약 240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주 동력원인 플루토늄 전지가 다 떨어져 2025년쯤에는 장비가 꺼질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가 아주 유명한 이유는 바로 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사진 때문인데요. 저기 보이는 아주 작은 푸른 점이 지구입니다. 이 사진과 관련한 너무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영상이 길어지더라도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과학자 칼 세이건은 보이저 1호가 명확
명왕성을 지나고 있을 때쯤 카메라에 고개를 돌려 지구 사진을 찍자고 학계에 요청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 이 의견은 많은 과학자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카메라는 지구가 있는 태양 쪽을 보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찍으면 카메라가 잠재적인 손상을 입을 위험이 높았고, 또 설령 사진을 찍더라도 지구가 픽셀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무런 과학적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이건의 설득은 통했고, 나사는 1990년 2월 14일 60억 킬로미터 거리에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놀라웠는데요. 제 생각엔 이 사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진을 보며 칼 세이건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저 점이 우리가 있는 이곳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아는, 그리고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저 작은 점 위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모든 기쁨과 고통이, 모든 성인과 죄인들, 부패한 정치인, 영웅과 겁쟁이, 왕과 농민, 슈퍼스타 모두 태양빛에 걸려있는 저 먼지 같은 작은 점 위에서 살았습니다. 이 사진은 인류의 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우리가 서로를 더 배려하고 우리가 아는 유일한 삶의 터전인 창백한 푸른 점을 아끼고 보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서 쭉쭉 더 이동해보죠. 명왕성까지 지나 한참 있다 뒤를 돌아보니 이곳에선 태양도 흔한 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태양의 중력은 이 먼 곳의 얼음의 성들도 붙들고 있습니다. 약 50억 년 전 태양계가 형성될 때 떨어져 나온 무수한 찌꺼기들, 오르트 구름입니다. 거대한 해성구름이 태양계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곳부터는 태양풍이 멈추고 태양의 영향력이 멈추는 별과 별 사이 공간, 즉 성간 공간의 영역이 시작되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의 주소가 한 줄 추가됩니다. 이왕 우주 끝까지 가는 여행길이니 잠깐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도 들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거리를 킬로미터 단위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를 뜻하는데요.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대략 9조 4607억 킬로미터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로 약 4.24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시간에 6만 1500km를 가는 보이저 1호라도 약 7만 년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거리죠.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태양 질량의 약 12%에 불과하지만 핵융합을 일으키는 완전한 기능을 갖춘 별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는 가끔 우주에 있는 행성들을 편하게 부를 때 모두 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별이라 부르려면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핵융합을 통해 자체적으로 빛을 생성하고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어야만 별, 즉 항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비발광 물체들은 지구나 목성 같은 행성, 달과 같은 위성, 명왕성과 같은 외소 행성, 그리고 소행성 및 해성 등으로 구분하고 있죠. 그럼 우리 우주엔 별과 행성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 은하에만 태양이나 프록시마 센타우리 같은 별이 대략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별들이 지구와 같은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죠. 이뿐일까요? 뭐가 보이시나요? 그냥 텅 빈 공간입니다. 아쉽게도 인간의 눈은 우주의 빛 중 극히 일부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 덕분에 인간은 시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죠. 적외선 감지기를 작동시켜 볼까요? 너돌이 행성입니다. 이 별이 사는 세상엔 태양이 없습니다. 태양계가 탄생하는 혼돈 속에서 모항성을 잃어버린 고아 행성입니다. 유랑 행성, 불량 행성이라고도 부르며 우리 은하계에만 최대 8천억 개가 존재한다고 하죠. 우리가 다른 별들의 행성들을 발견한 건 불과 수십 년에 불과하지만 이제는 행성의 수가 많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별보다 당연히 훨씬 많겠죠. 어쩌면 1조 개가 넘을 수도 있죠. 대부분 지구와 많이 다를 테고 생명과는 거리가 먼 환경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또도 1000만 번쯤 사면 당첨이 되는데 수조 개가 넘는 행성 중 생명체가 있는 행성이 한 군데쯤은 있기를 바라봅니다. 재밌게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우리 은하의 끝까지 왔습니다. 밝은 점뿐만 아니라
보이는 모든 점이 항성, 즉 별입니다. 무수히 많은 별과 무수히 많은 행성, 영겁에 가까운 시간 속에서 무수히 많은 별이 새로 태어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우리 은하 안에만 수천억 개가 넘는 별과 행성이 있지만 아쉽게도 밤하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별을 감상할 수 없습니다.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밤하늘의 별 중 99%는 겨우 이만한 상자 안에 있는 별뿐입니다. 지구는 어디쯤 있을까요? 지구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 태양을 찾는 것이 빠르겠네요. 여기 있습니다. 은하계 중심에서 3만 광년 정도 떨어진 곳이죠. 우리의 주소가 한 줄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지구까지의 거리는 10만 광년입니다. 우리 은하계의 규모까지만 와도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도 작게 느껴집니다. 우주 바람이 후 불면 당장이라도 지구 포함 우리 태양계조차 날아가 버릴 듯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여행은 이제 시작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930억 광년이고 앞으로 92억 9990만 광년을 더 가야 합니다. 어차피 이왕 늦은 거 가장 가까운 이웃 은하도 한번 방문해보죠. 거대한 나선형 은하인 안드로메다입니다. 지구에서 25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지만 북반구에서 맑은 날 안드로메다 별자리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많은 별을 가지고 있죠. 약 1조 개의 별이 존재한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억 년 후 우리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합니다. 혹시나 그때까지 인류가 살아있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별들 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별들끼리 서로 충돌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 그리고 다른 여러 은하들을 묶어 북부 은하군이라고 부릅니다. 한쪽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 이동하는데 빛의 속도로 1000만 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은하들 간의 공간은 은하계의 빛의 섬들 사이에 끝없이 이어지는 황무지 같은 곳으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광활하고 조용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국부 은하군조차 더 멀리서 바라보면 초은하단 겨우 한 귀퉁이를 차지하는 점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 은하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천여짜리 초은하단에 속한 수많은 은하 중 하나일 뿐이죠. 이 정도 거리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저 작은 점 하나까지도 전부 은하입니다. 각 은하는 최소 수백억 개의 별과 무수히 많은 행성들로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천여짜리 초은하단조차 라니아케아 은하단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최대 규모의 우주는 이런 모습입니다. 라니아케아 같은 초은하단 수만 개가 거미줄처럼 촘촘히 엮여있는 모습, 관측 가능한 우주, 그리고 이것이 우리 행성의 마지막 주소입니다. 현재까지는 말이죠.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공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로서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우주의 지평선입니다. 그 지평선 너머에 펼쳐진 우주는 훨씬 넓고 무한할 것입니다. 최근 옥스퍼드 대학에서 내놓은 통계적 추정치에 따르면 실제 우주는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 약 251배 크다고 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도 실제 우주에 비하면 한낱 점에 불과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촉근 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우주 안에 무한한 세계, 모든 별과 은하, 그리고 은하단이 수많은 우주로 이루어진 무한한 바다의 작은 물방울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바로 다중우주이론입니다. 우주 위에 끝없는 우주, 무한한 세계죠. 우주 속 인간은 너무나 작은 미물입니다. 지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고 해도 아마 아무도 모르겠죠. 내 방 안에 작은 먼지 한 톨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광활한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먼지 한 톨입니다. 그런데 이 먼지는 왜 이토록 우주를 갈망할까요?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인류는 우주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는 것조차도 모르는 척 해야 했죠. 1599년 갈릴레오와 케플러의 등장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태양과 행성, 별들을 고작 지구 주위를 도는 하늘의 빛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지구는 모든 우주의 중심이었으며 우주는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여겼죠. 그것이 그 당시 사피엔스가 아는 우주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상상력과 지식에 대한 열망은 하늘 경계 너머에 펼쳐진 무한한 세계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죠. 죽음을 앞둔 칼 세이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주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주에 대해 배운다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주에 대한 우리의 자리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오늘 저와 함께한 우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탐험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바다는 실제로 얼마나 깊을까요? 바다는 실제로 얼마나 깊을까요? 바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정말 깊고 또 그것보다 더 깊습니다. 지구의 4분의 3은 바다로 덮여 있는데요. 만약 세상의 모든 대륙과 섬의 땅을 파내서 바다의 가장 깊은 곳부터 채운다고 해도 지구 전체는 3km 깊이의 물로 덮여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바다 중 인간이 탐험한 부분은 오직 5% 내외라고 하는데요. 나머지 95%는 아직도 미스터리한 영역으로 무엇이 존재할지 모르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깊은 바다에 어떤 생물들이 존재할까요? 자, 지금부터 이 미지의 영역을 천천히 하강하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 40m는 일반적으로 레크레이션 스쿠버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최대 깊이인데요. 북극곰이 헤엄칠 수 있는 최대 깊이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수영장으로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몬테그레토 테름의 수영장의 깊이와 같습니다. 93m까지 내려오니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유보트 U-20 잠수함에 의해 침몰당한 루시타니아호가 있네요. 100m 부근에서 헤엄치는 범고래도 발견할 수 있을 텐데 이 범고래를 피하려는 건지 바다사자는 이보다 조금 더 깊은 140m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해저 100m부터는 조심하지 않으면 다이버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요. 표면으로 너무 빨리 올라오면 감압병으로 인해 질소기포가 혈액이나 세포 조직에서 빠져나와 혈관을 터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호주 출신 허버트 니치는 2007년에 프리다이빙으로 수심 214m까지 잠수하고 돌아왔습니다. 산소통을 메고 물에 들어가는 스쿠버 다이빙과는 달리 프리다이빙은 한숨으로 잠수를 해야 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스쿠버 다이빙의 최고 잠수 기록은 얼마나 될까요? 아메드 가버라는 다이버는 332m를 내려가며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 다이버가 332m까지 내려가면서 봤을 법한 건 뭐가 있었을까요? 함께 더 내려가 보시죠. 우선 100m 수심에는 최대 몸길이 6m에 달하는 대왕문어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대왕문어가 배를 공격해 선원들을 잡아먹는다는 공포 스토리도 있었습니다. 6m라고 하면 육교의 높이보다 조금 더 큰 것일 텐데요. 그런 생명체의 공격 대상이 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150m 지점에는 황소상어가 살고 있습니다. 머리가 크고 넓적해서 황소상어라고 불리는데요. 몸 길이가 최대 3m에 몸무게는 무려 350kg까지 자랍니다. 보통 먹이를 큰 머리로 충돌한 뒤 빠르게 물어뜯는데요. 문어님이 어찌나 강하고 이빨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큰 먹이도 깔끔하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보통 공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1년에 한두 명 정도 사망자가 나오니 다이버가 만났다면 빠르게 도망가야겠네요. 자, 200m 지점을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 햇볕이 잘 드는 투광층을 지났고 이제부터는 약광층인데요. 앞이 조금씩 흐려지니 이곳까지 혹시 올 생각이라면 헤드램프는 필수입니다. 200m 지점에서는 아파트 5층 높이의 거대 산갈치가 발견되는데요. 유전적으로는 갈치와 거리가 멀지만 생김새가 비슷해 산갈치로 불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안이 흔들리는 지진이나 화산 등 이상징후가 느껴지면 심해에서 올라온다는 속설이 있었지만 최근엔 정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면 반짝반짝 이쁘고 신기할 거예요. 그런데 가급적 영상 속 다이버처럼 만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인간에 의한 작은 긁힘 하나도 동물에게 감염을 일으키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돌고래의 최대 잠수 깊이인 300m까지 왔습니다. 일본 거미개가 있네요. 몸 길이는 3.7m까지 자라고 최대 무게 19kg까지 나갑니다. 수명도 무려 100년이나 되는 거대한 녀석인데요. 주로 일본 도쿄먼과 대만의 북부 해안에서도 발견됩니다. 꽃게에 비해 단맛은 적지만 특유의 감칠맛과 쫄깃한 식감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엔 남획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부디 한국인에겐 걸리지 않았으면 하네요.
자, 쭉쭉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햇볕이 잘 들지 않을 거예요. 우선 다이버와는 여기서 작별해야 할 것 같네요. 400m 지점부터는 핵 잠수함의 놀이터인데요. 최대 자망 깊이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잠수함은 어느 나라 것일까요? 정답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잠수함 오스카는 무려 830m까지 자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2등인 중국의 잠수함과도 550m와 격차가 있는 걸 보면 역시 불공국의 군사장비는 진심이네요. 조선강국 대한민국의 안창호함도 최대 수심 600m까지는 잠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에선 자부심을 가져도 될 듯합니다. 500m까지 오니 그 유명한 개복치가 보이는군요. 실제로는 거의 볼 일 없을 겁니다. 너무 유리멘탈이라서 수심이 얕은 곳으로 오면 쉽게 죽으니까요. 개복치는 신기한 생김새와 더불어 돌연사 물고기로도 유명한데요. 물이 너무 차가워서 사망, 새우 껍질에 찔려서 사망, 햇살이 강렬해서 사망, 온갖 창의적인 이유로 죽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도 그럴까요? 네,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빛과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고 겁에 질린 상태로 직진만 하다가 무언가와 충돌해 죽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실제 국내 아쿠아리움에도 개복치를 들여왔었는데요. 역시나 일주일도 안 되어 폐사했답니다. 하지만 바닷속 깊은 곳에서의 개복치의 위상은 가히 놀랍습니다. 갑각류, 오징어, 해파리 등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요. 전적은 거의 없습니다. 다 큰 성체는 최대 몸 길이 4m, 몸무게가 무려 2톤까지 나간다고 하는데요. 2022년엔 2744kg의 초대형 개복치가 발견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무거운 거냐고요? 대형 세단 자동차의 무게가 2500kg 정도 됩니다. 돌연사 개복치라는 별명은 개복치가 실제로 들으면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 엄청난 소리는 뭘까요? 이 지역의 또 다른 강자, 흰수염 고래입니다. 대왕고래로도 불리는 친구인데요. 최대 몸길이 30m, 몸무게는 200톤까지도 나가는 거대한 녀석입니다. 중생대, 고생대, 공룡까지 모두 찾아봐도 대왕고래를 능가할 덩치를 가진 동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눈은 농구공보다 크고 혀의 길이도 3m나 됩니다. 심장은 웬만한 경차보다 커 보이네요. 근데 특이한 점은 목구멍은 엄청 작아서 사과 정도의 물체까지만 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식사하는 흰수염 고래 근처에서 수영하다가 사람이 빨려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곧바로 뱉어냈다고 합니다. 먹이 취향이 확실한 녀석이네요. 무광층, 빛이 전혀 도달하지 않는 1000m 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면 바다는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 있는데요. 이미 인간이 만든 가장 높은 건축물인 830m의 부르즈 칼리파는 물에 잠겼습니다. 이 지점에서의 수압은 작은 동전 위에 10톤 트럭이 올라가는 무게와 같은데요. 만약 운 좋게 수압으로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면 대왕 오징어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워낙 심해에 살다 보니 실제로 만나기는 매우 어려운데요. 수명이 다해 죽어갈 때 가끔 해안가로 떠오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크라켄의 모티브가 된 동물로 유명합니다. 최대 몸길이 13m, 무게 275kg에 달하는 자이언트 오징어는 그 크기에 비해 실제 하루에 필요한 먹이의 양이 불과 30g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저보다 적게 먹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난 소식자입니다. 대체 뭘 먹고 살이 찌는 걸까요? 혹시 저처럼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일까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맛이 없어서 식용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물에 데치면 암모니아 냄새가 나고 마치 타이어를 씹는 식감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어묵, 튀김, 구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법을 개발해보려고 했지만 모두 다 실패했다네요. 대왕오징어, 운이 참 좋았습니다. 자, 1300m까지 내려오면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상어, 그 유명한 백상아리가 살고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조스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몸 길이가 최대 10m로 지상생물을 포함해 가장 거대한 포식성 동물입니다. 잘 알려진 사실대로 백상아리는 인간을 공격하기도 하는데요. 캘리포니아, 호주 해변과 가까운 바다에 출몰하기 때문에 상어 방파제와 경고 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인명피해가 보고된 전례가 있는데요. 그러나 백상아리가 사람을 공격하는 건 사실 공격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상아리 입장에서는 인간은 처음 보는 신기한 생물이기 때문에 단순히 호기심에 살짝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 살짝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적이긴 하지만요. 최근엔 남핵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0m 아래에서는 수중이 완전한 어둠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빛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저쪽에 반짝이는 빛이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손전등을 켜볼게요.
이 무섭게 생긴 생명체는 뭘까요? 블랙 드래곤 피쉬입니다. 외형은 뱀과 비슷하고 턱을 크게 벌리면 그 안에 날카로운 이빨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턱수염 같은 형태의 끝엔 발광기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먹이를 찾는데도 사용하지만 천적으로부터 도망치는데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빛을 점점 약하게 비추어 멀리 도망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고 해요. 이 녀석 생각보다 머리가 아주 좋은 녀석입니다. 2200m를 지나자 향유고래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몸 길이가 최대 20m까지도 나가는 이 향유고래는 그 덩치만큼 뇌도 인간보다 6배나 크기 때문에 굉장히 영리하다고 합니다. 2023년 네이처지에 한 연구가 소개되었는데요. 울음소리가 굉장히 복잡해서 AI를 통해 연구를 해봤더니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연구 결과의 결론은 인간의 언어 체계와 굉장히 유사하다. 맥락에 따라 리듬과 템포를 변화해 복잡한 조합도 만들어내며 흡사 인간 아기처럼 아기고래는 옹알이를 하며 의사소통을 배우는 과정도 보인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동료들과의 유대감이 깊어 동료 중 한 마리만 낙오되어도 무리 전체가 기다려주는데요. 실제로 얕은 물에서 허우적대는 동료를 도우려다 무리 전체가 대참사를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이 향유고래에게 무한한 감사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하는데요. 바로 산업혁명의 숨은 조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하면 거대한 기계와 부속품처럼 일하는 노동자들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거대한 기계가 문제없이 움직이게 해주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고래기름입니다. 이 고래기름은 금속 덩어리들을 움직이게 하는 윤활유로 사용되었는데요. 또 밤에 공장을 돌릴 수 있게 불을 밝히는 조명기름으로도 사용했고요. 비누나 식용으로도 쓰였습니다. 고래잡이 산업이 절정에 이를 땐 고기를 식용으로 먹을 수 없을 만큼 포획되자 배 위에서 기름만 짜고 시체는 바다에 버렸습니다. 만약 석유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더라면 인간의 욕심은 향유고래의 마지막 한 마리까지 씨를 말렸을 겁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서 4000m까지 쭉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3800m 지점 타이타닉의 잔해가 발견됩니다. 타이타닉호의 정확한 위치는 한동안 불명확한 상태였는데요. 1985년이 되어서야 대서양 탐색대에 의해 영국과 미국 3분의 2 지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배 선체는 밀려들어오는 물의 압력으로 인해 말 그대로 찢겨져 두동강이 나 있었는데요. 게다가 배의 잔해 상태는 인류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손상되어 있어서 물 위로 끌어올리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계산에 따르면 해저 박테리아는 하루에 180kg가량의 금속을 분해해서 약 200년 내로 배는 부식에 의해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가 발견한 침몰된 배들 중 타이타닉이 가장 깊은 곳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수심 4790m엔 2차 세계대전 중 침몰한 전함 비스마르크의 잔해도 있습니다. 이 비스마르크의 전함 또한 타이타닉을 발견한 미국 탐험가 로버트 빌라드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수심 6km부터 10.9km 지점까지는 지하세계 황천을 다스리는 신 하데스의 구역으로 알려진 하달존이 시작됩니다. 이 깊은 곳의 수압은 한 사람이 보잉 747 비행기 50대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의 최신부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여객기의 평균 비행고도입니다. 아무 보호 장비 없이 들어간다면 찰나의 순간에 전보다 작게 으스러질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그것도 다양한 형태로요.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심해에선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구팀이 바닷물과 마그마가 만나는 열수 분출공을 촬영한 뒤 그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분출공 일대에서 철갑을 두른 달팽이류, 고동, 각종 물고기 등 600여 종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활발해진 연구 덕에 현재까지도 새로운 생명체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달존은 들어오는 빛이 전혀 없으므로 당연히 식물도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 때문에 심해 생물들이 어떻게 먹이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선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주로 위쪽에서 떨어지는 어류사체에 의존한다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2012년 타이타닉의 제작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에베레스트 8849m보다 높은 마리아나 해구 바다까지 1898m를 내려갔는데요. 직접 설계에도 참여한 딥시 챌린저 잠수함을 탔습니다. 해저를 내려가면서 제곱센티미터당 수십 톤이 넘는 압력을 받기 때문에 잠수함 내부로 물이 들어온다면 그 물을 발견하기도 전에 선실은 즉시 소멸될 것이었습니다. 6시간의 탐험 끝에 다양한 해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를 통해 카메론 감독은 지구 최신부를 단독 잠수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탐험의 소감을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곳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외롭고 척박하다. 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경이롭다.
이 탐험으로 지구상에는 아직도 개척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구 70억 인구가 모두 볼 순 없지만 인류는 한 명이 그곳에 갔다 와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모두가 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이야기를 전하는 것도 탐험의 일부다. 자, 오늘 저와 함께한 바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탐험을 들고 찾아올게요.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사피엔스.